이해의 지평을 묻는 인간. 현상학과 실존 철학에서 구명하고 있는 초월론적 자아는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생각하는 자아가 아니라 세계를 형성하고 이해하는 해석학적 주체이다. 인간의 독특함을 관계 맺음에서 보고 이러한 관계 맺음에서 자신이 관계 맺고 있는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언제나 항상 이해하면서 보고 있는 것이 해석학적 주체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이러한 관계 맺음과 이해의 구조를 파헤쳐 구명해 보는 것이 철학의 과제인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해석학적 탐구의 성과 중 하나는 대상을 구성하고 세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초월론적 자아가 시원을 자기 안에 갖고 있는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 그 역시 구성된 존재라는 것을 통찰한 데 있다. 따라서 이 초월론적 자아는 내용면에서 그가 처해 있는 역사적인 조건과 해석학적 상황에 얽매여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기에 형식적으로 우리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초월적 자아를 이야기하긴 하지만 내용적으로 동양의 초월론적 자아가 서양의 그것과 결코 같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듯 초월론적 자아에 대한 해석학적 탐구는 각기 다른 문화권에 각기 다른 세계가 있으며 그로서 또한 각기 다른 이해의 지평을 열어 밝혔으며 각기 다른 삶의 논리가 전개되고 있음을 통찰하게 하였다. 따라서 하이데거의 현상학과 실존 철학이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체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과제는 바로 우리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존재의 사건, 진리의 사건, 세계 형성의 사건으로 눈을 돌려 우리 자신의 초월론적 자아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고 우리의 세계 이해의 지평을 열어 보이고 그 세계에서 통용되어 온 삶의 문법과 논리를 밝혀내는 것이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이러한 단순한 생각이 아니고 우리는 세계를 형성하고 이해하는 해석학적 주체다. 그래서 제 주체라는 얘기죠. 그 사람에 대한 이해 자체가 어쩌면 데카르트는 우리는 사유하는 존재, 생각하는 존재. 그래서 마치 뭐라고 할까? 우리가 구체적인 바디가 없는, 말하자면 신체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사람의 본질은 생각하는 데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 이제 이런 개념인데 인간의 복잡한 부분을 어느 한 특정한 부분을 봐가지고 그걸로 인간을 이해하려고 애썼던 그런 탐구 방법이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성 중심으로만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바디를 가진 구체적인 인간, 바디를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디에서 오는 여러 가지 욕동이나 여러 가지 감정, 정서 이런 것들을 가진 구체적인 인간을 본 게 아니고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다. 그래서 이성 자체를 우리가 인간의 본질로 봤기 때문에 그 이성적인 부분 중심으로 인간을 계속 이해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 부분이 정신분석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죠. 프로이드가 정신분석을 세웠지만 초기에는 주로 인텔렉트, 그러니까 지성 중심으로 정신분석을 구성하려고 애를 썼었죠. 그래서 굉장히 해석적인 접근인데 그 해석적인 접근 자체도 인간을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기보다는 조금 지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려고 했었던 게 아마 초기에 프로이드의 접근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프로이드도 나중에 인간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보면서 정서적인 부분이나 이런 내면의 세계 이런 부분까지 프로이드의 이론이 넓어져 갔다고 보여요. 그래서 정신분석에서는 이런 지성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까지 넓게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접근 방법을 계속 개발해 온 거죠. 그래서 인간이 단순히 어떤 지성적인 존재, 이성적인 존재, 생각하는 존재라는 이런 단순함만 가지고 인간을 보완할 수는 없는 거고 인간이 구체적인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적인 존재고 그리고 영성적인 존재고 그리고 정서를 가진 존재 다양한 정서 속에서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형성하고 있는 건 내가 생각하는 것 사유하고
상상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여러 다양한 정서에 의해서 휘둘려지고 어떤 역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런 다양한 모습의 인간, 실제 살아있는 인간, 구체적인 인간을 우리가 정신분석에서는 계속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 정신분석적인 태도는 실존적인 태도이며 실존 철학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과 정신분석이 추구하는 것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정신분석을 소개하지만 실존 철학의 입장에서 정신분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실존적인 어프로치가 정신분석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여기서 차이되거나 이기상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해석학적 탐구의 성과 중 하나는 대상을 구성하고 세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초원론적 자아가 시원을 자기 안에 갖고 있는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 그 역시 구성된 존재라는 것을 통찰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 초원론적 자아는 내용면에서 그가 처해 있는 역사적인 조건과 해석학적 상황에 얽매여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근데 이 부분도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이 속에서 우리가 조금 탐구해 봐야 될 부분은 여기서 이기상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우리가 자아라고 할 때 이 자아는 역사적인 조건과 해석학적 상황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자기 안에 갖고 있는 절대적인 존재가 정말 없다고 볼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저는 여기서 이기상 선생님은 우리는 자아가 시원을 자기 안에 갖고 있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보셨는데 이 부분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어떤 문화적 사회적인 어떤 이러한 시간과 공간 속에 태어나서 그 속에서 세계의 법칙과 삶의 문법이 이미 통용되고 있는 사회 속에 왔기 때문에 그걸 자기 내면화하고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것은 누구나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는 처음에 자아라는 것이 없이 태어났느냐 그냥 태어나서 그때부터 자아가 형성된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다 봐요. 프로이드 입장에서는 처음에 우리가 자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드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드로부터 점차 자아가 형성된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우리는 자아라고 할 것, 자아나 자기가 없다고 보는 이런 입장인데 이게 아마 이기상 선생님이 지금 실존 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비슷한 입장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멜라니 클라인이나 관계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미약 하나마 처음부터 셀프나 이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봅니다. 이런 정신분석적인 입장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 세계에 와서 뭔가를 새로 경험하면서 이 세계의 법칙과 삶의 문법을 배워나가는 주체는 이미 있었다고 하는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우리는 미약하나와 이 세계에 와서 살 준비가 된 어떤 실존적인 존재로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심플하게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처한 역사적인 조건과 해석적 상황에 의해서 형성돼 나가는 자아라는 개념은 맞긴 한데 이 세상에 태어날 그 시점에서 이미 우리가 셀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혹은 이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논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정신분석에서는 크게 둘로 나뉘고 있어요. 정신분석에서는 인간을 이해할 때 초기 프로이드가 생각했듯이 우리는 이고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고 보는 견해 혹은 미분화된 모체 Undifferentiated Matrix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거나 이드나 이런 게 구별되지 않은 상태로 매트릭스로 태어났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분리된 자아라고 할 만한 자아나 자기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고 하는 견해와 관계적 이론가들이 많이 주장하고 있는 우리는 처음부터 셀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아주 팽팽하게 맞서 있는 이론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상태에 태어났느냐 하는 견해는 별개로 치고 우리가 삶에서 삶의 지평을 넓혀가면서 자기의 세계를 확장해 나가는 점에서 어쩌면 자기의 세계를 확장해 나가고 세계를 형성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 얘기는 다른 쪽에서 얘기하면 자아를 빌드해가는 과정 혹은 자기를 형성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아와 세계를 구별해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세계가 넓은 사람은 자아도 넓어져야 되죠. 세계를 넓게 이해하는 사람은 이거나 셀프 자체가 그 세계를 이해할 만한 어떤 넓은 어떤 셀프나 이고가 형성이 돼야 세계를 넓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상과 자기를 완전하게 분리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할 것처럼 느껴져요. 이해의 지평을 묻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그래서 해사학적인 존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해사학적인 존재는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세상을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 해석을 한다는 얘기는 인터프리테이션이니까 그 해석은 각자 다를 수 있는 거죠. 주체에 따라서. 그래서 각각 세계를 달리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어쩌면 서로 중첩되는 얘기지만 세계를 형성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이 세계 자체가 객관적으로 주어진 세계이지만 그 세계를 자기 내면화하고 그 바깥에 있는 세계를 탐구하는 것은 각각 달라요. 일정한 부분만을 세계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를 탐구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내면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도 각각 다른 거죠. 그래서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세계와 교류하면서 사는가가 각각 다르다, 사람마다. 이런 주제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깊이 공부해 나갈 얘기인데 우리가 첫 부분에서 하이데거의 철학사적 의미와 영향이라는 주제하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은 이기상 선생님이 이렇게 7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하이데거가 철학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영향을 미쳤느냐고 할 때 첫 번째가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학문이다고 하는 이런 주제. 그리고 두 번째는 주체적 인간에 대한 새로운 구명, 실존적 신체적 인간이라는 토픽. 그리고 세 번째가 상황에 내던져진 인간이라는 이해. 그리고 네 번째가 시간적 역사적 인간이라고 하는 관점. 그리고 본래적 인간, 비본래적 인간이라는 이런 구별. 그리고 세계를 형성하는 인간이라는 통찰. 그리고 이해의 지평을 묻는 인간이라는 이러한 논점을 제시를 이기상 선생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를 이기상 선생님, 우리 교과서의 저자가 하이데거의 철학 자체를 이렇게 7가지로 정리해서 본인 스스로 이해하려고 했던 노력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하나의 현상을 여러 측면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서로 중첩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우리 이 첫 번째 주제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생각들 잠깐 나누죠. 제가 들으면서 잠깐 생각이 났는데, 예, 황 선생님. 예. 자기에 대한 주체, 자. 근데 그 종교적인 입장, 그 기독교에서 보면은 나를 부정하고 따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예. 바울도 철저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모든 것은 이제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산다. 그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 멸망해야 될 하나의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생각이 들어서. 우리 목사님이 대답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뭐 제가 저도 질문을 제대로 지금 이해를 못했는데, 저는 뭐 이 하이데거라는 이제 어떤 이런 철학이나 이런 들어가면서 느끼는 거는 단순한 어떤 교수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심리 분석에 대한 어떤 과학적 이론의 근거를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큰 사건적인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기 마지막 챕터에도 나와 있듯이 어떤 진리의 사건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공감해요. 아주 네.
적절하게 보신 거죠. 네, 이 진리의 사건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존재적인 어떤 이 존재라는 단어와 대면하고 맞닥뜨려 섰을 때 저는 여기서 오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더 공부하고 해봐야 알지만 저희 짧은 어떤 생각으로는 하이데거가 말하는 것들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입장에서 보면 끊임없이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 속에 설 수밖에 익숙함에 대해서 좀 해방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 평소에 아까 이제 황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이 연결시켜 보면 익숙함에 대해서 어떤 벗어나라는 그런 의미와 또 연결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익숙해졌다는 거는 우리가 그거를 익숙해진 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익숙해진 대로 좀 전에 수업하면서 들었던 것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과정을 거치고 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직업을 찾아 나가는 그런 익숙함이 나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두렵고 익숙하지 않는 그것이 진리를 따라가는 존재로서 들어가는 그 추구하는 하나의 어떤 자기의 어떤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연결해서 또 나를 따르고 나를 부인하라는 그런 말과 또 일맥상통한 그런 어떤 의견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보면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 이런 얘기를 아주 잘 도와주셨어요. 그냥 제한테 떠오르는 연상은 여기서 나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 비본래적인 자아를 버리라는 얘기로 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기서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본래적인 자아를 살지 않고 비본래적인 자아를 자아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자아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수용하는 그런 자아죠.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내가 아닌 나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어쩌면 실존 철학이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이 이 실존적인 살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실존을 깨치는 사람과 깨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실존 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깨어나라는 얘기예요. 당신이 알고 있는 당신은 어쩌면 비본래적인 자아라는 얘기. 본래적인 자아, 당신이 스스로 결단하고 당신이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들려요. 그러니까 아까 익숙한이라는 말 아주 중요한데, 우리는 세상의 법에 따라서 살면 아무 거리낄 게 없잖아요. 내가 책임진 일이 없으니까. 그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거죠. 삶의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 찬성하는 그쪽으로만 계속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다는. 그런데 철학적인 사회를 시작하는 순간은 뭐냐면 내가 익숙하다고 느꼈던 이 세계로부터의 벗어남이에요. 그래서 이 생소함, 생경함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실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 철학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실존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실존적인 존재라는 얘기라기보다는 어쩌면 실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실존적인 삶을 살라고 당부하는 얘기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상태에 있다는 게 아니고 이런 상태를 실존적인 삶을 지향해서 살 수 있는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철학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당신 스스로 삶을 책임지고 살 수 있을 이런 용기를 가지고 당신의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당부를 하이데거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끼는데, 우리 황 선생님, 우리 서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어떻게 느끼세요? 제가 아까 그 강의 중에 우리는 그 해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또 지금 말씀하신 거나 또 서 목사님 말씀하신 건 또 하나의 해석이 될지 모르죠. 물론이죠. 다 해석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뭐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사물을 보고도 이렇게 해석도 되고 저렇게 해석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철저하게 이 바울은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봐가지고 불에 타서 없어질 않아야 쓸모없는 세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이제 그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갈등이 생기지 않나. 그래서 굉장히 그 갈등이 많은 사도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렇게 또 좋은 말씀이네요. 그것도. 예. 하이데거는 이 천주교 신자였거든요. 굉장히 그 하이데거는 종교적인 사람이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맞아요. 그분이 예수에서 수련을 받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요새 얘기하는 제수잇이 되고 싶었던 분인데 나중에 거기서 떠나요. 그래서 교회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던 분이에요. 초기에. 그래서 그분의 그 사유를 보면 굉장히 신적인 그런 부분하고 굉장히 유사한 것을 제가 느꼈던 것 같은데, 결국은 희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분의 어떤 사유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래서 굉장히 종교적 한상학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독교인이나 이런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쏙쏙쏙 들어오는, 결국은 이 하이데거를 잘 이해하면 결국은 그것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종교도 그렇게 느껴졌었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래 보였어요. 그래요. 어떠면은 영국의 대삼관계 이론가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개신교 쪽의 영향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많고 또 이 하이데거나 이쪽에 대륙 쪽의 정신분석이나 철학을 하신 분들 중에는 또 천주교의 영향을 받으신 분도 많죠. 그러니까 락강이나 이 하이데거 이런 분들, 그리고 또 브렌타노라는 분, 현상학의 아주 시조격인 분이죠. 브렌타노라는 분이 에드먼드 후서를 가리켰어요. 그런데 에드먼드 후셀의 제자가 하이데거예요. 그러니까 브렌타노라는 분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또 한편에서는 프로이드가 브렌타노에게서 철학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 프로이드가 브렌타노에게서 철학을 배웠다는 얘기를 잘 안 알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은 어쩌면 브렌타노의 과학적 심리학, 그러니까 사이언티픽 사이칼러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어요. 19세기 후반에 가장 명망 있는 과학적인 심리학, 사이언티픽 사이칼러지를 주창했던 몇 분이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 브렌타노라는 분이고, 영국의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분이 있고, 미국에는 윌리엄 제임스, 이분들이 아주 그 당시에 치열하게 과학적인 심리학을 빌드업하려고 애를 썼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토대 위에서 정신분석이 탄생한 것이지요. 브렌타노는 영성적인 부분과 심리학적인 부분, 아주 전반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종교철학이나 심리철학 이쪽에 아주 대가이셨는데, 그분을 따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게 현상학자인 에드먼드 후설이고, 그리고 하이데거예요. 프로이드가 의사로서 훈련을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자연과학적인 어떤 과목을 많이 들었는데, 대학 다니면서 유일하게 읽는 과목 중에 철학을 들었는데, 그 철학을 가르친 사람이 브렌타노였다. 프로이드가 또 자기 주장을 잘 하는 사람이었을 거니까 브렌타노가 프로이드 얘기를 좀 들어주기 위해서 자기 집에 초청했던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브렌타노가 초청해서 같이 대담을 나눌 만한 정도면은 상당한 영향을 주고받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브렌타노가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나 현상학적 어프로치를 프로이드가 배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결국 정신분석의 토대가 됐을 거예요. 프로이드가 처음에 정신분석을
발달시키면서 프로젝트라는 논문을 썼어요. 근데 그건 미발표 논문이에요. 초기에는 자연과학적인 측면에서 정신분석을 구성하려고 애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뇌과학이나 요즘 신경과학 쪽에서 지금도 계속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데 뇌과학이나 신경과학 쪽으로 과학적으로만 자연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게 프로이드가 초기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라는 논문을 자기 사람들 구성을 해서 썼는데 물리학적인 혹은 생물학적인 이런 어프로치죠. 인간을 이해하는데 그런 어프로치를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충분하게 세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걸 응용해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먼 훗날 결국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걸 입증할 만한 어떤 그런 기술들이 발달되면 이게 쓸모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생전에는 이걸 출간할 수 없는 논문으로 남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라는 논문은 사후에야 발표된 논문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자연과학적인 어프로치를 했다는 게 아까 브렌타노가 사이언티픽 사이카라지를 주장한 것하고 맥이 통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신분석을 잘 이해하게 되면 현상학적인 어프로치나 실존주의적인 어프로치가 정신분석 속에서도 같이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 하이데거를 배우면서 이게 하이데거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브렌타노의 학맥을 이은 거니까 어떤 브렌타노부터 큰 영향을 받은 또 프로이드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서로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생각을 해요.